확실하게 매수한 이유가 훼손되지 않는 한 그 투자는 산업의 성장과 같이 간다. 고민의 시간이 없는 포지션의 확장은 약간 무모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충동적일 거면 차라리 우리 삶에 녹아져 있는 그런 큰 기업들 여러 분에서 최대한 나눠서 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격적으로 우위가 생긴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가,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이게 비싼 거야, 산 거야, 뭐 여러 가지 헷갈리잖아요. 네. 주가,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 물론 네. 트레이더를 하시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니까 네. 뭐 어떤 뭐 장기 투자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잖아요. 이 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과 실제로 어떤 주식을 짧은 사이클에서 가져가는 내용들은 굉장히 다른 밸류에이션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트레이딩을 할 때의 밸류에이션 기준이라고 하면 되게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랑 반대의 영역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도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언급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근데 그렇게 치면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주가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주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영역에서 더 많은 단기적인 기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는 오히려 비싼 주식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땐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주식은 오히려 파는 포트폴리오를 많이 정리하는 시점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산업의 성장성은 굉장히 유의미하나 사람들의 관심도는 많이 없는 주식들을 오히려 장기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전략을 갖고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일부 정리하고 이제 그런 사이클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요즘 뭐 우리 최근까지 메타버스, NFT 뭐 게임 좀 엄청나게 네. 화제였었잖아요. 네, 열풍이었죠. 맞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매도의 시점으로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트레이더신데 보통 주식을 사면 어느 정도 만에 다시 매매를 하세요? 매도를?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할 땐 하루를 안 넘기고요. 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장이 끝날 때 정리하고요. 이제 자산이 증식되면서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전부 다르죠. 2, 3년 되고 갈 때도 있고 6개월 되고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계좌가 예를 두 개로는 단기 트레이딩 그 다음에 네. 장기 투자용으로 나뉘어져 있다. 네,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죠. 누구나 겪는 사이클인 것 같아요. 네. 요즘 참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트레이더 하실 때도 네. 당연히 오를 거를 기대하고 샀는데 네. 물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손절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못했었다가 그러니까 그게 전문 투자자들도 이게 오를 만한 이게 이유가 있으니까 딱 샀는데 네. 생각 밖으로 안 움직여져 가지고 물리면 맞아요. 이거 못 팔더라고 다. 맞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할 때는 저는 그걸 조금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아, 손절을?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서 많은 장점이 있는 사람이고 대신 제가 12년 동안 그렇게 투자자로 엄청난 돈을 벌지 못했던 이유도 리스크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관리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액도 더 많이 이제 레버리지를 안 쓰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산 증식은 뭐 엄청나게 복리로 막 이렇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아니 그래도 12년 동안 45억 벌었으면 많이 벌었지. 그러면 어떡하라고. 이게 많이 번 거지. 30억 많이 벌었죠. 예. 아니 근데 네. 그 보수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자, 일단 손절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이거의 기준은 장기 포트폴리오나 단기 투자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장기 투자나 항상 이 단기 투자나 전부 매수하기 이전에 계획이 있거든요. 이 주식을 살 때 이유가 굉장히 저는 명확한 편인데 그게 훼손되지 않는 한 팔지 않아요. 아, 마이너스가 나도? 네. 그래서 장기 포트폴리오에서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요. 단기 투자에서는 사실 그
이유들이 대부분 뭔가 펀더멘털이라던가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니고 당일의 어떤 흐름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명확하게 나온다라는 그 단기 투자만의 그 기준이 있고 매수의 이유가 되는, 그리고 그게 훼손되면 이제 미련 없이 나오는, 이제 그걸 잘 반복하기 때문에 거기서 성과가 나고, 이 두 번째는 확실하게 매수한 이유가 훼손되지 않는 한 그 투자는 산업의 성장과 같이 간다. 그래서 이런 오히려 리서치의 영역으로 많이 접근하는 그런 두 가지 스타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진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바벨 전략 그대로네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어떤 기본적 분석에 네. 의한 투자를 네. 하고 펀더멘탈에 네. 의한 그 매일의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그냥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으로 요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줘야 되는데 이런 거? 조금 더 차트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민감도라고 할까요? 이 대중들의 관심 속에서 탄생하는 그 유동성들, 오히려 그런 데 같이 올라타고 내려오고 이제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그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데 빨리 뉴스 그 이슈에 따라 들어가서 네,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되게 단편적으로 보면은 차트만 보고 마치 호가창만 보고 거래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단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각 산업 섹터별로 어떤 특정 패턴들이 존재하고 그런 이유들은 이 기본적 분석으로 넘어가면 명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단기 투자를 제대로 된 기준을 갖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뭔가 소형주는 사실 많이 안 하고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저는 대형주들 위주로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코스피 중심으로. 네, 그 높은 이제 주식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유난히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코스닥을 안 해서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코스닥으로 가면 조금 더 이런 펀더멘탈이나 그런 영향보다는 어떤 모멘텀적인 대중들의 관심, 심리, 이제 그런 영역에서 더 많이 영향을 받는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결국 대형주 중심으로 그렇게 그날의 어떤 지금 얘기하신 그 감정,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의 그 감정에 따라 생기는 유동성이잖아요. 네. 그 감정이라는 요인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할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하잖아요. 이 누군가 나한테 오징어 게임이 이번에 흥행할 것 같아. 근데 그게 흥행하면 이 제작사가 돈을 이만큼 번대. 그럼 이거는 조금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충동적이고 감정적. 같아. 그렇지. 네. 돈 벌 것 같아 이거지. 네, 같아. 이제 추상적인 형태잖아요. 왜냐면 그게 명확해지려면은 이 제작사는 넷플릭스의 OTT 서비스에 뭘 발주해서 뭐 제작사로 선정되어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만큼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흥행하면 이 타산이 정확해서 그만큼 올라야 돼. 이런 게 조금 오히려 기본적 분석에 가깝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이성적인 영역으로 저는 생각하고, 뭐뭐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보자. 이런 건 조금 더 충동적인 감성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런 감정들이 이 주가의 프리미엄을 만드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애플카가 뭐 LG전자가 현대차한테 뭘 한대. 애플이 LG전자를 뭐 채택한대. 뭐 이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그죠, 몰리죠. 네, 이제 감정적으로 그래 말하면서 나 사볼까 이러면서 주가가 엄청 그렇게 큰 주식임에도 오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부양함과 동시에 이제 개인들의 많은 투자 실패를 이제 야기하게 하는 그런 사이클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런 경우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를 뇌동매매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뇌동매매와 주도주. 근데 보통 뇌동매매 한다는 얘기는 이거 오를 것 같아.
그 감정적으로 뭔가 딱 판단이 오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쏠리고 지금 막 오르고 네, 있고 네, 막 네. 더 올라갈 거고 네, 네, 네. 그런 경우는 또 사실은 주도주의인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근데 시장에서는 돈 벌려면 주도주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이 뇌동매매와 이 주도주를 거래하는 거의 차이는 실제로 같은 주식을 샀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산업의 어떤 뭐 탑다운으로 내려왔을 때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주식이 그 산업에 속해 있는가, 이제 그런 영역들이 빨리 계산되면 이제 주도주를 거래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같은 주식을 해도 네. 근데 내가 거래하는 입장에서 이게 무슨 산업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 회사가 그 사이클 안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러면 이제 뇌동매매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긴 그래요,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도 그 나왔던 뉴스. 메타버스주야 하고 막 사람들은 열심히 투자하는데 회사 네. 대표가 우린 메타버스주 아니다 발표도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 아 그렇다면 내가 시장에서는 주도주라고 하지만 정말 그 회사에 대한 정보나 지식 없이 네. 깊은 지식 없이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난 뇌동매매한 거다. 맞아요. 그러면 그 뇌동매매한 거는 결과가 별로 안 좋을 것이다. 필연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내가 그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투자해서 이익을 얻겠다라는 그 생각이 오히려 더 모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돈 버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는 그렇죠. 결국 뭐 초심자의 행운이 됐든 아니면은 네. 정말 뭐 정말 행운이 됐든 맞아요. 어떻게 됐든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제가 12년을 투자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아 투자하는 네. 그래서 주변에 그런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는 걸 보면 대부분 누구한테나 그런 한두 번의 운이 좋은 케이스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투자는 굉장히 장기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한두 번 내가 뭐 하더라도 뭐 실제로 제가 잘 분석해서 한두 번 그걸 잘 수익을 내더라도 그걸 막 오만하면 안 되고 거기서 너무 엄청난 자신감을 가져도 안 되고 좀 그런 영역인 것 같아서 오히려 운이 한두 번 이렇게 잘 존재하면 더 위험한 것 같은, 그래서 뒤에 많은 투자 인생을 망치게 되는 요인인 것 같아요. 하긴 처음에 그렇게 잘 되던 분들이 그게 또 될 거라는 그 확신이나 혹은 믿음 가지고 다음번에도 더 크게 잃는 경우들도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대출을 하고. 그렇지. 아 이렇게 하면 돈 벌으니까 그래 이번에 확실하게 더 베팅하자 해가지고 신용이니 뭐니 다 끌어다가. 맞습니다. 아 근데 어쨌건 내가 지금 돈을 벌었어도 자기만의 투자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맞게 했는데 돈이 벌렸으면 이거는 오케이 내 실력으로 번 거니까. 네. 하지만 그러지 않은 뇌동매매랑 운 좋게 번 거는 나를 해치는 독이다. 그렇죠. 그걸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망가지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12년 동안 계속 투자하면서 30만 원을 40억으로 불렸던 이유, 그 가장 주된 이유 일관성이라고 얘기한 거는 네. 사실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지금은 네네. 잘 모르지만 지금 올라갈 것 같고. 맞아요. 이런 걸 다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이 있었다. 네네네. 조금 그런 복합적인 많은 요소들이 투자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걸 잘 참고 막 이제 그래요. 기준인 자기의 투자 원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유혹거리가 워낙 많으니까. 네, 너무. 요번 한 번만 잠깐 네네네네. 이러다가 골로 가는 거죠. 네네. 저도 많이 그랬었고. 그래요? 네네. 그런 사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적이 있었는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시 열심히 하고,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뭐 좀 최근의 사례 아니면 뭐 하여튼 기억에 떠오르는 그 원칙을 어겨가지고 결국은 손실 본 거잖아요. 굉장히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제가 현대백화점이라는 주식을 예전에 산 적이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자산이 이제 늘어나면서 같이 투자를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제 편입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 주식을 이제 막 분석하고 보고서들을 많이 했고 그 기업의 시가총액과 이제 유무형 자산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면서 이거는 부동산만 쳐도 이 시가총액보다 높은데 어떻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주식을 막 이제 모으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소비를 안 하는 시대였던 거죠. 아, 온라인 쇼핑이 이제 네. 막 커지는. 네, 이제 그 시기였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단순히 그 특정적인 자산의 규모만 보고 밸류에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 성장성이 없고 이 사양 산업이 되고 있는 그 오프라인 비즈니스였는데 그게 계속 반영되고 있던 거죠. 그리고 현재 주가에는 굉장히 싸다고 판단되나 사실 1년, 2년, 3년 뒤에 이익이 계속 반영되고 있었던 이제 그래서 주가가 오를 수가 없었던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살 땐 이 산업 전반의 사이클을 같이 맞아.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단순히 자산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어떤 전통적인 그 가치평가 지표들을 많이 내려놓고 조금 더 산업 전반의 성장성에 이제 몰입을 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냥 나는 충분히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했어, 알고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네. 부족했던 거네요. 전혀 아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주식 시장에서 특히 이렇게 돈을 벌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배팅력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과감하게 네. 질를 줄 알아야 된다. 네네네. 근데 또 무모하면 망한다. 근데 과감함과 무모함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 뭐 때때로 네. 우리가 보통 한 3번, 4번은 실수해도 네. 5번, 6번, 7번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게 사실은 승자가 되는 거니까. 네, 맞아요. 과감함과 무모함. 과감함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는 영역에서 저는 좀 해석하고 싶은데 이 성공한 투자자들 엉덩이가 무겁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 대해서 그 과정 동안 너무 많이 공부했고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워질 수가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건데 그럼 이제 주가의 그 이유들이 반영되기 시작할 때 더 많은 포지션을 오히려 비싼 가격에 더 살 수 있는 이제 그럴 때 저는 오히려 과감함이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 엉덩이가 무겁다라는 거는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계속 처음에 샀던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계속 매입을 하는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제가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이 10,000원에 사면서 한 12,000원까지 1년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지치게 했다. 근데 요거는 1년 뒤에 게임을 출시하는데 그거는 메타버스의 개념도 들어가 있고 뭐 NFT의 개념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뭐 3만 원, 4만 원이 갈 거야 하고 뭐 2, 3년을 더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 시점이 어느 순간 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15,000원, 17,000원임에도 주식을 더 사는 거죠.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불타기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걸 할 때 이제 과감함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 이러한 전반적인 계획이 없거나 충동적으로 고민의 시간이 없는 포지션의 확장은 약간 무모함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과감함은 우리가 약간 좀 분할 매수 개념으로 좀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분할 매수를 하는데 사실 내가 처음에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살려면 손이 잘 안 나가거든. 맞아요. 그러나 과감하게 이 주식이 오를 거라는 네. 어떤 확신이 있다면 네. 그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서라도 계속 분할 매수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의 과감함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랬던 적이 다수 있고 무모함은 이제 그런 계획성이랑 이제 이유 뭔가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물타기를 한다거나 이제
그렇지. 그냥 싸니까 네.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네. 가지. 이유 없이. 아까 저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쇼핑하는 것도 모르고 싸다고 막 이제 좋다 막 너무 싸네 이러면서 하면 이제 오히려 무모함이 되는 거고. 그 얘기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몇 년 있다가 여기 한국을 들어오는데 네. 거기서 책을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네. 영국이 원래 인터넷도 안 되고 낙후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잘 몰랐어 나도. 네. 그러니까 한국 가서도 영어 책 좀 많이 읽어야지 하고 소설책을 왕창 사가지고 네. 왔어. 네. 근데 오는 가에 뭐 엑스트라 차지 붙잖아요. 네, 짐이 맞아요. 무거우니까 네. 비행기. 그 짐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국에 왔는데 보니까 서점에 다 있고 오히려 비용 훨씬 싸. 그래가지고 맞아요. 정말 내 바보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거네. 맞아요. 예. 근데 이 분할 매수 어떤 조건으로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이 질문을 많이 받고 설명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투자에 존재하고 금액마다 다르고 나는 모든 포지션을 접근할 때 분할 매수를 5번 해 라고 제가 정의할 수가 없어서 케이스마다 다르다. 어떤 주식이냐에 따라. 네 어떤 주식이냐 어떤 이걸 얼만큼 살 거냐 1억 살 건데 2천만 원씩 5번 살 거야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안내할 때는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안내할 때는 최대한 많이 나눠서 사라고 안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최대한 많이 나눠서 사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친구들이 있는데 하다못해 그거라도 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돼요? 조금은 안정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에서 최대한 나눠서 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격적으로 우위가 생긴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이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는데 그러니까 더 비싸게 오르기 전에 네, 지금 한다 해서 다 대부분 질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더 비싼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나눠서 사야 된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힘들지. 투자는 오늘이 제일 싸 보이고 내일이 되면 이 가격보다 비싸질 거다.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나눠서 산다는 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아무도 못 따라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나눠서 할 때는 네. 일단 뭐 케이스마다 뭐 액수마다 다 틀리겠죠. 네. 근데 분할 매수할 때 똑같은 금액별로 해요? 아니면 그때 또 달라요? 대부분은 금액을 비슷하게 하려고 해요. 비슷하게. 네. 실제로 그래서 1억을 사야 된다라고 딱 5번으로 사자 뭐 이렇게 하거나 그건 당일이어도 똑같고 장기 포트폴리오도 똑같고 장기 포트폴리오는 5월 말에 종가에 사자 뭐 이런 그런 게 기준이 있어요? 네네 뭐 그런 게 분할 매수하면 그냥 일주일에 몇 번, 뭐 되게 짧게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라 네네네. 한 달에 한 번? 네 이제 뭐 진짜 그렇게 관리하는 장기 포트폴리오 투자는? 네 그게 아니면은 저는 그걸 장기 투자인데 그 일주일 내내 뭐 주문 넣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냥 월 말에 이날 혹은 월 초에 이날에 종가에 산다. 약간 뭐 가격이 빠졌을 때 막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항상 왜냐면 그런 산업에 베팅한 거고 기업에 베팅한 거라서 그런 기준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자기만의 어떤 그 원칙 그거에 따라서 일관적으로만 하면 네. 어떤 방식이 됐든 네. 자기 환경에 맞게 네. 하면은 된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약점을 찾지 않고 그래서 단순히 그것만 반복한다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어떤 약점이 발견될까요? 뭐 일반적으로 재테크로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보통 코스닥도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매수 근거를 조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저는 조금 약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수 이유를.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워낙 급등락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주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내가 휩쓸린 건 아닌가.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에 휩쓸려서 내가 투자를
지평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린 건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기본이 아닐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업적 혹은 산업의 어떤 성장 여러 가지 거를 보고 네.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네. 성장에 대한. 네. 그게 힘들면 아예 저는 모든 걸 다 지우고 진짜 조금 더 직관적인 영역에서 저희 누나가 냉장고가 이뻐서 LG전자를 사고 카카오를 쓰고 있어서 카카오를 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차라리 그런 투자를 하라. 가 이제 제가 왜냐면 사실 이 모든 건 너무 복잡하고 그렇지. 많은 영역에서 이 집중도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누나를 보면서 그냥 냉장고 이번에 잘 나왔다. 그럼 이제 그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형주 중심으로. 네, 차라리 그렇게 포트폴리오 관리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것도 뭐 하나의 기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만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것이 그 일시적인 어떤 충동이 아닌 네.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나온 네. 이유여야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일 거면 차라리 우리 삶에 녹아져 있는 그런 큰 기업들. 그 누구죠? 피터 린치. 피터 린치가 네, 피터 그랬잖아요. 린치식의 투자 방법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네. 내가 자주 좋아하거나 뭐 이런. 실제로 맞는 말이고요. 맞아요. 그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그렇게 맞긴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희 누나가 저보다 마트에 더 자주 가니까 마트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어떤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서 저보다 훨씬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보다 자기가 더 많이 접하는 공간에서의 이 정보의 우월도라고 할까요? 이제 접근도라고 할까요? 좀 그런 영역에서 전혀 격차가 없다. 맞아요. 그런 거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는 거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